오늘은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시기 정치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중 한 명과 이름이 같기도 한데요. 동대문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정치에도 가담해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테러를 지시하는 등 악명 높은 조폭이었죠. 그는 바로 이정재라는 인물입니다. 이정재는 1917년 1월 6일 경기도 이천 호범면 유산리에서 태어났죠. 그의 집안은 이 유산리에서만 13대에 걸쳐 살아왔던 분홍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릴 적부터 힘이 굉장히 셌는데, 이천에서 씨름대회가 열리면 그날 상품인 황소는 죄다 이정재가 싹 쓸어왔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이정재는 힘이 센 것뿐만 아니라 휘문 고등보통학교까지 졸업했을 만큼 당시의 교육 수준으로 따지면 엄청난 고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다시 이천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던 중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살았죠. 그러던 중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제는 조선인들을 징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정재에게도 징용장이 나왔고, 이정재는 징용을 피하기 위해 김두한이 조직하고 있던 반도이용 정신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김두한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정재가 고학력자인 걸 눈여겨본 김두한은 그에게 서기 업무를 시켰고, 나중에는 김두한의 추천으로 그는 특채로 경찰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된 이후로 그는 김두한의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갔고, 그렇게 경찰 내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죠.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드디어 독립을 맞았고,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경찰직을 수행했는데요. 고향의 후배였던 곽영주가 경찰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죠. 곽영주는 이정재, 유직원과 함께 이천 3인방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영주는 훗날 이승만의 비호 아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물심양면 이정재를 도와주기도 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이정재는 반민특위의 특경대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이긴 했지만 친일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덕에 반민특위 요원이 되었고, 친일 경찰들의 악행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친일파 색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는 결국 해체당하고 마는데, 이때 그는 경찰직을 때려치우고 처갓집에서 살다가 동대문 시장의 점포자리를 얻어 포목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갑자기 남한을 공격해 들어와 순식간에 서울까지 함락되었는데, 당시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이정재는 과거의 경찰이었던 경력이 문제가 되어 북한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죠. 이때 훗날 매제가 되는 김기용이 그를 가까스로 구해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정재 역시 부산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부산의 깡패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집단 구타를 당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싸움꾼이던 시라소니가 갑자기 나타나 이정재를 구해주었고, 그렇게 시라소니와의 악연도 시작되었죠. 시간이 흘러 전쟁도 끝이 나고 서울로 돌아온 이정재는 1953년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조직해 회장에 취임하면서 건달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힘은 괴물같이 셌는데 싸움은 별로 못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정재는 6.25 전쟁 이후 파괴되어버린 동대문 시장 일대의 땅 3,000평을 매입해 그곳에 점포를 지었고, 그곳에 상인들을 입주시키고 상인 모두를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과거의 건달들이 상인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공갈과 협박, 폭력을 일삼았던 반면에 이정재는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기도 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이정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그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는데요. 헐값에 매입한 땅 3,000평에 지은 상가들을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아넘겨 엄청난 이윤을 남겼고, 시장의 전기나 전화 등 당시 한 곳당 300환 정도에 불과하던 관리비를 거의 7, 8배를 부풀려 2,000에서 2,500환 정도를 받아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기 교환을 핑계로 수천원을 부과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죠. 이런 내막을 모르는 상인들은 이정재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정재가 영향력을 끼치는 점포가 종로 4가에서 종로 6가까지 약 2,900개에 달했고, 상인의 수는 약 1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동대문 광장에 현재 가치로 약 수십억에 달하는 3층짜리 건물을 지은 이정재는 그곳에 도장을 설치해 동대문파 부하들을 육성했죠. 이정재의 동대문파는 하부 조직만 10개파 이상이 될 정도로 거대 조직이 되었고, 문화예술계를 주름잡던 이마수가 자신의 부하였으며, 자신과 호영호제하던 곽영주는 이승만 정권의 경무대 경찰서장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곽영주의 별명이 부부통령으로 이승만의 백을 이용해 월권을 행사하면서 이정재에게 은혜를 갚는다며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이를 무마해 주었고,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도 이정재는 체포되지 않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죠.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자유당에 입당해 감찰부 차장이 되었는데 당시 이승만 정권의 2인자였던 이기붕과도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정재는 이기붕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가 시키는 온갖 더러운 짓을 모두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정치판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정재에게 어느 날 명동파의 시라소니가 찾아오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의 조직폭력계는 김두한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가장 큰 세력이던 종로파가 해체되었고 이후 이화룡이 이끌던 명동파와 이정재가 이끌던 동대문파로 나뉘어졌죠. 당시 시라소니는 명동파였지만 부산에서 있었던 인연 덕에 이정재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죠. 시라소니는 이정재에게 찾아와 이북 출신 특수부대였던 켈로 부대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정재는 부산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은혜를 생각해 시라소니에게 돈을 주었죠. 하지만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돈을 삥 뜯기는 느낌이라 이정재의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라소니는 몇 차례 이정재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는데도 그가 순순히 돈을 내주자 마지막에는 현재 약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면서 켈로 부대원들에게 점포를 내줄 것까지 요구했죠. 이에 이정재와 동대문파 간부들은 결국 분노해 시라소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라소니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기로 한 날 약 20여 명의 부하들이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시라소니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모두 모습을 드러냈죠. 심지어 이정재의 부하들은 손도끼와 몽둥이, 둔기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0대 1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시라소니가 얼마나 날래고 싸움을 잘하는지 박치기로 하나하나 때려 눕히며 막상막하로 싸우던 중 시라소니가 전화선에 걸려 넘어지자마자 집단 구타를 당했고 거의 초주검이 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이후 동대문파의 이석재는 후환을 없앴다는 이유로 시라소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다른 다리마저 부러뜨리려 했지만 간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버렸고 이마수도 시라소니를 해치려 찾아왔지만 시라소니가 권총을 꺼내들며 호통치자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 출신 깡패이던 이화룡과 명동파는 동대문파와 대립하게 되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때쯤 이정재는 정치 깡패로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로 모시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야당 인사들과 다른 방해자들을 제거하기로 하기도 했지만 이정재의 부하였던 김동진이 경찰의 밀고에 무마되기도 했죠. 또한 이정재는 1954년 4.4 입 개헌 당시 국회방 청객난동 그리고 1955년 자유당 창당동 지회방해 단성사 저격 사건의 배후였고 195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야당의 집회를 방해하고 테러를 가했으며 1957년에는 장충단 공원 정치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 등 정치 테러의 주요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재는 정치에도 큰 야망을 보였는데요. 자신의 고향인 이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한 것이죠. 그는 이천의 각 마을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마을의 대소사나 애로사항 등을 모아 이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 6.25 전쟁 때 죽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위령비도 세워 해마다 제사도 지내주었으며 부하들에게는 길을 가다가 이천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천군에 있는 학교들에는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지급했죠. 이로 인해 이천에서 이정재의 인기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고 1958년 총선 때 국회의원 당선은 거의 따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1958년 이기붕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서대문구에서의 국회의원 당선이 불확실해지자 선거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기붕은 이정재가 표밭을 잘 닦아놓았던 이천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고 이에 이정재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결국 이천 선거구도 이기붕에게 반강제로 빼앗겨버렸고 이정재가 누리던 권력도 이때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죠. 이정재는 선거구를 빼앗긴 이후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 자리도 이마수에게 넘겨주고 은퇴한 뒤 칩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4.19 혁명이 일어나자 4월 28일에 검찰에 자진출두해 정치 테러의 원흉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다음 해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 군사정부의 조직폭력배 척결 사업 대상으로 지목되어 체포되고 말았죠. 그리고 당시 군사정부는 시라소니 린치 사건, 단성사 저격 사건, 고대생 습격 사건 등 이정재가 연루되어 있던 수많은 범죄들을 재수사해 그를 혁명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혁명재판에서 이마수는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각종 정치 테러와 여러 범죄들은 이정재의 지시가 있었다며 폭로해버리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게 됐죠. 이마수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옆에 있던 유지광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분노하며 그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961년 5월 21일 이정재는 12개의 죄목으로 범죄 단체 수괴로 인정되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판결 이후엔 백주대낮에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 앞에서 시내를 걸어가며
조리돌림을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0월 1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도 잘못은 있기에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한다. 그런데 죄다 나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라는 말을 남긴 채 향년 44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승만 정부 시기 서울을 주름잡던 악명 높은 깡패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먹 하나로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마지막 협객 시라소니를 아시나요? 일제강점기부터 일공화국 시기까지 활동했던 전설적인 협객 시라소니. 그의 본명은 이성순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시라소니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죠. 주먹 하나로 당대 최고의 인물로 이름을 날렸던 그의 삶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16년 평안북도 신의조 오일동에서 시라소니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기정은 분홍이었으며 그는 셋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5살 위 형 이성덕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빙상 선수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엘리트 체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수는 형과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워낙 설치고 다니다 보니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을 정도였죠. 그러던 1932년 집안이 보증을 잘못 서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는 도비놀이라는 밀무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도비놀이란 일본어로 뛰어서 탄다는 뜻으로 세관원 눈을 피해 달리는 열차에 빠르게 올라타는 위험한 밀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비놀이를 하던 어느 날 그는 실수로 열차 밑으로 들어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기도 했죠. 이때부터 시라소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별명 시라소니는 동물 스라소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방언으로 못나거나 혼자 뒤떨어지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네요. 시라소니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평양 제1의 싸움꾼 박두성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박두성은 당시 그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었다고 하죠. 이후 그는 중국 전역을 떠돌며 여러 조직폭력배들을 때려눕히며 무용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175cm 정도의 키와 65kg의 몸무게로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했다고 하는데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만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의 주특기는 공중거리 박치기, 바로 장거리에서 뛰어드는 박치기였죠. 또한 무릎치기와 팔꿈치 공격에도 능했고 단검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흔히 시라소니는 아무런 수련을 거치지 않은 싸움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고 1934년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특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는 중국 상하이에서 명성을 떨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의주 칼잡이 김장송과의 싸움, 상하이에서 칼잡이 아오끼와의 싸움, 베이징에서 야쿠자 두목 구로야마와의 싸움, 베이징에서 쿵푸 대가 마오와의 싸움, 만주의 봉천호랑이 이상대와의 싸움 등 여러 무용담이 전해집니다. 특히 천진에서 일본 야쿠자 카네미야 일당과 40대 1의 싸움은 전설로 남아있죠. 그러나 이런 무용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북경에서는 치에코라는 여성과 만나 잠시 살림을 차리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죠. 그러던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월남하여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북 출신 조직폭력배들의 큰형님 격으로 서북청년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서북청년단은 당시 이북 출신들인 이화령과 정팔회, 압록강 동지회와 대동강 동지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는 옵저버 역할을 하며 중재를 담당했고 정식 직함은 압록강 동지회 감찰부장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1948년 어느 날 시라소니는 이진옥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해방전 조선 최고의 미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동화백화점에서 근무했던 이진옥은 백화점에서도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혔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아내 이진옥의 회고에 따르면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너무 못생겨서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집안 친척들을 다 모이게 하더니 쌍권총을 딱 꺼내놓고 결혼을 안 시켜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협박으로 결혼한 시라소니는 아내를 매우 존중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겐 무뚝뚝했지만 내겐 한없이 다정했어요 라고 이진옥은 회고했죠. 심지어 맛있는 것을 사오면 아이들 몰래 아내만 먹게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굶어 죽어도 좋으니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이를 지켰고 이로 인해 전국구 주먹이면서도 전과가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시라소니는 서북청년단 인원으로 구성된 켈로 부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3.1 공수 육격단의 부부대장 자격으로 한국군 최초 공수강화 훈련을 교육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휴전을 맞자 서울의 조직폭력계는 이화령이 이끄는 명동파와 이정재가 이끄는 동대문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라소니는 이화령의 명동파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시라소니는 일사후퇴 당시 부산에서 많은 깡패들에게 린치를 당하던 이정재를 구해준 인연으로 명동파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정재의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었죠. 그러나 후에 그는 돈을 뜯어가며 동대문 시장의 점포 양도 문제로 이정재와 충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켈로 대원들을 위해 돈을 빌리고 점포양도를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5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요구하며 서북 청년의 출신 상위 군인들에게 동대문 상가에 점포를 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권 분산과 조직 위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염려한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시라소니를 좁은 사무실로 유인한 뒤 몽둥이, 둔기, 손도끼 같은 흉기로 그를 잔혹하게 린치했죠.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정재의 부하 10명 정도가 집단으로 린치를 가했고 시라소니는 시장바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유지광의 회고록에 따르면 시라소니는 이정재 사무실 앞에서 건달 10명을 때려 눕힌 후 사무실로 진입했으나 무장한 이정재 부하 20명과 싸우다가 전화선에 걸려 넘어졌고 그 틈에 갈고리나 도끼 등으로 심하게 공격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청계천의 망태로 쌓여 버려졌지만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종로의 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얼마 후 백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백병원에 입원한 그를 이정재의 부하 이석재가 찾아와 남은 다리마저 부러뜨리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라소니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당시 부상이 너무 참혹해서 의사가 시체인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후유증도 심각했죠. 이후 그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장티푸스에 걸린 적도 있고 길을 걷다 쓰러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고 그렇게 들어선 군사정권이 구하길소라는 명분 아래 조직폭력배들을 일제히 검거할 때 시라소니도 체포되었지만 영락교회 신자들의 탄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때 신익희와 장면의 경호를 맡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셋째 딸 이선숙은 이를 부인했죠. 결국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시라소니는 이정재의 처형 이후 조폭 생활을 은폐하고 개신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가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말년에는 완전히 신앙에 귀의하여 영락교회 장로로 지냈으며 북한짜리 새방에서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시라소니의 셋째 딸 이선숙은 2003년 인터뷰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왜소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항상 중절모와 정장을 입은 채 깔끔하게 다니셨다고 말했습니다. 키는 175cm에 몸은 근육질이셨고 극중에서는 항상 술에 취한 모습이지만 술은 즐겨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회상했죠. 아버지의 싸움 기술 중 공중거리는 세계 최고였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는 자유인이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장면 박사 등의 경호원을 했다거나 동대문 사단의 집단 린치를 당한 적이 없다는 의외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묘사된 날렵한 외모와 실제 외모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시라소니는 앞머리가 좀 벗겨졌고 전체적으로 체격이 컸다고 합니다. 딱 보기에 근육질은 아니었으나 몸통 자체가 매우 굵었고 벌어진 어깨와 골격이 대단했으며 일반 성인 남성에 비해 손이 2배로 컸다고 합니다. 또한 왼손 약지 하나가 결손이었다고 하니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독수리라고 불린 주먹 장천용과 절친한 관계였던 시라소니는 그의 아들 장호근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된 장호근은 시라소니가 주인공인 소설 시라소니를 집필해 그의 무용담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했죠. 또한 시라소니 평전이 발간되었지만 현재는 절판되었습니다. 시라소니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절 일본인들과의 관계, 김도한 및 이정재와의 관계, 안두희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83년 1월 25일 시라소니 이성수는 서울 성동구 군자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빛바랜 사진첩과 손때 묻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하죠. 죽기 직전 그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다. 일제강점기 주먹 하나로 살아남은 마지막 협객 시라소니 이성수는 조폭이었지만 의리와 신념을 지킨 인물이었죠. 주먹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180도 전환한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치깡패 두목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지광, 이석재 등과 함께 이정재의 대표적인 부하로 알려졌지만 나중에는 혼자 살려고 두목 이정재를 팔아먹은 간신배 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양아치 끝판왕급 인간인데요. 독특한 점은 이 사람이 한국 영화계를 발전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이자 정치깡패 겸 영화 제작자 이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21년 1월 10일 여주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마수의 이름은 원래 권중각이었지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새아버지 성인 임씨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름도 화수로 바꿔 이름이 이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소매치기와 강도짓을 일삼았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깜빵을 들락날락 거렸죠. 하지만 이마수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추록 후 극장에서 매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광복 이후 일본인이 경영하던 평화극장이 적산 자본으로 나오자 이마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인수할 수 있었고 동시에 영화사까지 만들어 그는 영화계와 연예계를 주름잡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강한 세력을 과시하던 깡패 이정재의 밑으로 들어가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의 넘버2가 되어 강력한 힘까지 얻게 되었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이던 곽영주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권력도 얻기 위해 곽영주뿐만 아니라 여러 정관계 인물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곽영주의 주선으로 대통령이던 이승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승만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큰절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각하, 아버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펑펑 울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이승만이 이마수를 아들이라 부르며 그를 다독여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마수가 대통령에게까지 뻗어 있다 보니 그는 훗날 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실제로 자유당 말기쯤에는 이마수가 문교부 장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하마터면 초등학교를 중퇴한 정치 깡패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교육, 그 외의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장관까지 될 뻔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쥐게 된 그는 1955년에 한국연예 주식회사를 세운 뒤부터 당시 영화, 연예계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마수는 국내 최초로 홍콩과 합작해 천지유정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이후로도 계속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계의 거물로 우뚝 서게 되었죠. 그가 만든 영화 중 대표적인 영화는 1959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작할 당시 자유당에게 엄청난 돈을 받았고, 감독에는 신상옥이 맡았으며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의 영화라고 합니다. 또한 이국정원이라는 컬러 영화를 만들기도 하면서 신상옥의 성춘향과 홍성기의 춘향전과 함께 한국의 본격적인 컬러 영화 시대를 열기도 했죠. 그 외에도 1960년 물망초라는 영화까지 약 20편에 달하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한국 영화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는 깡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포악한 기질을 숨길 수 없었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기라도 하면 남자 연예인과 배우들을 구타하기도 했죠. 심지어 훗날 재판 기록에 의하면 그들에게 담배불로 지지는 일명 담배빵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마수는 자유당과 더욱 가깝게 지내기 위해 1959년 3월에 반공예술인단을 결성했는데, 이 단체는 반공예술을 빙자해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고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죠. 이들은 자유당과 경찰의 옹호를 받아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데, 이 단체의 단장이 이마수이다 보니 영화나 연예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마수는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빨갱이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꼼짝하지 못했죠. 그러던 1958년 자유당 감찰부장 등을 맡고 있던 이정재가 이기붕과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결국 자신이 맡고 있던 여러 직을 내려놓고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에서도 은퇴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마수는 이정재의 후임 회장이 되면서 명실상부 동대문파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반공청년단에 가입해 종로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유지광 등 수많은 부하들에게 자유당 정권 반대를 외치는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테러를 지시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이 반공예술인단에서는 연예인들을 동원해 이승만과 이기붕을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도록 선전하기도 했으며,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역시 연예인들을 자유당 선거운동에 이용했는데, 이때 불참했다는 이유로 당시 최고의 희극 배우인 김희갑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사주라는 큰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김희갑 구타 사건으로 인해 기자들이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결국 구속되긴 했지만 권력의 비호 아래 고작 3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더 강한 권력을 얻고 권력가들과 친분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미모의 여배우들과 가수들 등 여자 연예인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기도 했죠. 영화배우인 김지민은 과거의 여자 배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를 미친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하필이면 그 근처를 지나던 이마수가 듣게 되었고 그녀를 엄청 째려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지민은 이제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며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죠. 며칠 후 김지민은 이마수가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은 미친 개 같은 깡패는 맞지만 여자를 때리지는 않는다며 혹시 자신 때문에 여배우들이 무서웠다면 사과하겠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0년 4월 18일 최고로 잘나가던 그에게 최후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3천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시가지를 행진하고 국회의 사당 앞에서 데모를 한 뒤 오후 4시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도중에 종로 사가에 있던 천일백화점 앞에서 이마수의 지시를 받은 반공청년단 소속 화랑동지회 깡패들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다음 날인 4월 19일에 신문에 실려 전국 각지로 퍼졌고, 대학생들은 21일 날 예정돼 있던 시위를 19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이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죠. 그렇게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결국 파멸을 맞고 말았고 이들의 권력 아래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이마수 역시 정치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 혁명 재판에서 이마수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3.15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과 여러 정치테러 그리고 고대생 습격 사건은 모두 이정재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고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자신은 영화인인데 왜 여기 잡혀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면서 재판 내내 울먹거리는 등 온갖 추잡한 짓을 해댄 것이죠. 또한 이마수가 갑자기 폭로한 화랑동 지회 사건으로 인해 이정재는 범죄단체의 조직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되었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이마수가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마수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책임을 이정재와 유지광 등에게 떠넘기며 어떻게 해서든 발을 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일을 듣고 있던 유지광이 분노해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이마수에게 달려들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겨우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이마수도 이정재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형 집행 당일에 사형장에 끌려오면서도 살려달라며 몸부림치다가 곽영주와 함께 1961년 12월 21일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죠. 한편 이마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그가 사형을 면하려면 여러 군데에 뇌물을 써야 한다고 이마수의 가족들에게 막대한 돈을 뜯어냈으며 심지어 사형 집행 전날에도 돈을 뜯어갔고 이마수의 사형이 집행되자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고 하죠. 그는 많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나이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효자이기도 했지만 워낙 포악하고 온갖 추잡한 짓들을 다했던 인간이니만큼 인간 쓰레기, 개망나니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참혹한 전쟁에 온갖 더러운 비리에 나라마저 너무나도 혼란해 정말 살기 힘들었을 것 같네요.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 대한민국의 정치 깡패 겸 영화 제작자 이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